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부동산 오아시스 나는 부자입니다. 수정씨, 네. 수정님. 예. 부동산 오아시스 수정입니다. 박이원입니다. 네. 박이웅님 모시고 2부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앞에 부동산에 대한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냐 이런 이야기부터 해서 지금 현 상한가 이야기했는데 좀 심도 있게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작년부터 2018년 입주 폭탄 하면은 부동산이 폭락할 수 있다. 그 다음에 2008년 외환위기 1997년 IMF 10년마다 리스크가 오니까 정말 2018년 10년 주기설이 맞아 떨어질 것인가 이런 이야기가 많아요. 투자자들이나 매스컴에도 많이 떠들고 해서 정말 이게 규칙이 있는가요? 10년 주기설 하는 게? 이제 10년 주기설이라는 게 사실은 이제 그냥 말하기 전 호사가들이 만든 얘기인데 우선 이제 과거를 이제 거슬러 오려면 우리가 2008년도에 국제금융위기 있었죠. 그걸 갖다 더 10년으로 가게 되면 사실 IMF가 1997년 말에 터졌지만 그 확산된 게 이제 1998년도니까 그럼 10년 아니겠느냐. 그래서 두 개가 10년에 그 두 사건이 터지면서 10년 주기설이 나온 거예요. 자, 근데 10년을 더 앞으로 가봐. 뭐냐면 1988년도잖아요. 그때 집값 엄청 올랐습니다. 그때 88 올리기가. 네, 88 올리기 집값 엄청 올랐어요. 그렇네. 그러니까 위기설이 아니라 10년에는 잘 될 때도 있고 못 될 때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20년 주기설로 하면 지금 폭등. 그냥 그거는 두 개가 이제 거기서 보면은 2008년 빼기 1998년은 10이다. 그러면 얘가 이제 초등학교 때 산수를 잘했구나. 이제 그 정도의 수준을 생각하셔야지 그거에 특별한 의미는 볼 건 없어요. 두 번 정도 반복한 걸 완전 정의화시키는 그렇죠. 공포소처럼 막 퍼지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근데 그 안에 이제 아까 이제 공급과잉 이제 말씀을 이제 하셨는데. 공급과잉. 그 공급과잉 같은 경우도 이제 공급과잉은 진짜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급과잉이 언제부터 이제 시작되냐면 수도권은 이제 올 4, 4분기 정확해서 11월부터 이제 공급과잉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방 같은 경우는 내년 이제 하반기부터 3, 4분기부터 이제 공급과잉을 합니다. 수도권 같은 경우는 이제 올 4, 4분기 2017년 4, 4분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내년 2018년도 4, 4분기까지 5개 분기가 문제고요. 지방 같은 경우는 이제 내년 지금도 조금씩 물량은 많지만 지금 물량 많은 건 유도 아니고 이제 그 내년 2018년 3, 4분기부터 시작해가지고 2020년 말까지 계속 이제 그 공급이 좀 많아지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제 생각해야 될 게 우리가 이 공급이라는 것 자체가 골고루 이렇게 공급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공급이 이제 A란 데에 공급하고 B란 공급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울릉도에다가 공급이 막 10,000개가 만채가 공급이 됐어요. 자, 그거하고 서울의 부동산 시장하고 관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죠. 전혀 관계가 없어요. 울릉도에 살면서 울릉도에 아무리 공급을 한다 해도 울릉도에 살면서 서울을 출퇴근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그 사람들의 그들만 리드가 되는 거지 서울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거다. 이와 같이 공급이라는 건 어떤 지역적인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공급이 많은 지역이 있고 적은 지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 5년간 공급이 한 채도 안 되는 지역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서울도시. 서울 도심도 그렇고 서울 근처나 또 서울 근처에도 그렇고 지난 5년간 한 채도 공급 안 된 데가 많고요. 미분양이 한 대도 없는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데 같은 경우는 공급과잉 그게 아니라 우리가 공급 부족이라고요. 그런 데는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엄청 부족하다고. 그러니까 지금 공급과잉이라는 게 문제가 아니라 공급과잉과 공급과잉인 지역이 있고 공급 부족인 지역이 있어요. 그럼 이제 공급과잉인 지역을 피하면 되는 거죠. 서울, 경기에도 지역별로 상승하는 지역이 있고 떨어지는 지역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5월 올해 들어와서 5월 말부터 이제 집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집값이 많이 올랐는데 그게 전 지역이 다 오른 게 아니라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일부 수도권 지역이 많이 올랐는데 그 지역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공급이 없는 지역이에요. 그러면 폭탄만 피하면 되네요. 그렇죠. 폭탄만 피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더 신기한 건 뭐냐면 그 폭탄이 다 눈에 보인다는 거죠. 어디에 공급 많이 되는 건 다 누구나 알기 때문에. 동탄2라든가. 그 밑에 지금 현재 보면은 수도권 중심으로 말씀드리면은 이제
영종도가 있는 인천 중구가 많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경기 남부에 독수리 오영제, 그러니까 그 오산, 평택, 안성, 뭐 화성, 용인 그 5개 지역. 예, 거기가 이제 조금 많고, 뭐 남양주 조금 많고, 뭐 양주, 남양주, 그 정도. 예, 그 독수리 정도. 경제 옛날에 집을 지켰는데. 글쎄요. 경기 남부는 지키고. 피해야 그 독수리 경제를 피해야 되네. 네, 피해서 네. 북한에 피해서. 자, 그런 지역만 조심하면 나머지 지역은 뭐 수도권 같은 데는 전체적으로 공급이 부족한 지역이 더 많습니다. 특히 서울 도심은 저기 재개발 재건축이란 이주 수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네. 이주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은 공급에 비해서 상당히 적어지는 오히려. 네, 멸실이 많고, 멸실이 많고. 추가적인 공급 가능성이 이렇게 높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데는 신도시도 더 이상 안 만들겠다. 그렇죠. 예, 택지 기부를 더 안 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서울, 그러니까 이게 도심 업무 중심지에서 뭐 1시간 거리, 출퇴근 1시간 거리 정도는 큰 공급에 대해서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많은 하락론자가 또 아까 신전 주기설하고 비슷한 네.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예. 장기 침체를 이야기하면서 예. 과거 우리나라가 이제 일본을 계속 따라가는 그런 경제 활동을 했기 때문에 반도체나 여러 가지 앞으로도 또 그렇게 일본 장기채를 써먹은 지 지금 10년 됐거든요. 근데 아직도 써먹고 있어요. 정말 한편으로는 그런가 아이가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혹시 그럴 가능성이 있는지 없죠. 아예 없습니다. 없죠. 아예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본 사람하고 이제 우리나라하고 그거 이제 공통점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무슨 뭐 산업구조가 비슷하고 그러는데 일본의 집값이 내린 게 왜 내린가부터 우선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일본의 집값이 내렸다는 게 그 보면은 어떤 사람은 고령화 사회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고령화 사회 같은 경우는 일본도 고령화죠. 그 다음에 독일 고령화죠. 그 다음에 이태리도 고령화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 선진국에 다 고령화예요. 우리보다 고령합니다. 우리나라 고령화 그 수준으로 하게 되면은 세계에서 62위예요. 우리나라가요? 네, 우리나라가 맨날 고령화하지 우리나라가 굉장히 고령화가 빠른 것 같은데. 그런 줄 알았는데. 네, 우리나라만 그런지. 62에 우리나라는 너무 비관론에 빠져 있다니까. 거기서 보면은 62위고. 네, 62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세계 경쟁력은 5위고. 네, 괜찮은데요? 그러니까 우리 그 앞에서 그 이 고령화 그 비율이 우리보다 훨씬 높은 게 높게 61개 나라가 있어요. 61개 나라가 있기 때문에 고령화가 아직은 우리나라 문제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선진국 G7 모두 우리보다 앞에요. 심지어 러시아도 우리보다 고령화야. 거기서 보면은 무슨 뭐 미국, 캐나다, 프랑스 다 우리가 고령화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고령화가 문제라면은 우리나라 망하기 전에 앞에 61개국이 망해요. 그 다음에 우리가 1등 한번 해보고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너무 비관론에 빠진 사람 보면은 어떨 때 보면은 내 개 콘서트 보는 건가? 그런 생각이 가끔 들어요. 이거 보면 62위면은 네. 아니, 오래 못 사는 거네, 우리가. 빨리 고령화가 돼야 우리 오래 살 수 있는 거야. 조금 더. 사람들이 걱정이 필요 없이 많았는. 네. 그러니까 고령화라는 거는 고령화 되는 거는 왜 고령화 되냐면 우리가 선진국이 되는 과정이에요. 그게 나쁜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료 서비스가 좋아지잖아요. 그러면 옛날에는 그냥 이렇게 그야말로 이제 이유 없이 시름시름 앓다가 돌아가신 분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별세하셨습니까? 숙한으로 별세했습니다. 이렇게 이러잖아요. 숙한으로 별세했다는 게 무슨 병인지 나 모르겠다 그런 얘기가 똑같은 겁니다. 근데 요즘은 다 의료 서비스가 좋으니까 지금도 보면 계속 거기서 그 건강보험에서 뭐 지금 올해 무슨 대상이니까 봐서 빨리 2년마다 한 번씩 검사. 네, 막 검사를 계속 와요. 그 귀찮게. 안 하면은 페널티도 있어요. 돈 내야 돼요? 그래요? 만약에 검사를 안 했는데 뭐 보험을 연하는데 암에 걸리거나 하면은 뭐 이렇게 보상금을 지급을 안 한다든가. 아 그래요? 예. 하여튼 가서 봐야겠네. 안 하면 안 돼. 시간이 없어가지고 근데 계속 보니까 옛날보다 의료수가 굉장히 좋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는 일찍 돌아가신 분들이 오래 사는 거죠. 그것도 그냥 비실비실 오래 사는 게 아니라 건강하게 오래 많이 잘 사시는 게 때문에 그래서 자연스럽게 선진국이 되면 고령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도 그래서 이제 선진국이 우리보다 먼저 됐기 때문에 고령화가 된 거고 그렇다고 그러면 일본이 집값이 이게 이제 하락한 게 고령화 사회 때문에 그건 아니고 플라자 합의라는 것 때문에 있습니다. 1985년도에서는 플라자 합의가 있었는데 그 플라자 합의가
일본의 그 경제를 망친 거죠. 플라자 합의가 이제 뭐냐면은 환율을 조정한 거예요. 그 당시에 1980년에 들어오면서 일본의 대미 수출이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그 대미 흑자폭이 너무 커지니까 그 전까지는 이제 미국이 일본을 굉장히 많이 봐줬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그 마음의 짐이 있었죠. 2차 세계대전 때 민간인을 너무 많이 죽였잖아요. 그게 전쟁할 때 뭐 당연히 사람이 죽는 건 당연하지만은 이거는 군전에 민간인을 갖다 원자포탄으로 해가지고 그냥 원자포탄 두 발로 해가지고 민간인을 갖다 몇십만 명을 이제 몇십 초 사이에 다 죽여버렸는데 그러니까 상당히 미안한 마음 가져 있어가지고 일본이 전후 복구하는데 미국이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주고 그다음에 많은 이제 이익을 준 거죠. 많은 이제 도움을 준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본이 이제 경제가 이제 다시 회복이 돼가지고 다시 경제 성장이 됐어요. 그런데 너무 크다 보니까 이제 소위 이제 자만감이 파진 거죠. 그래서 이제 몇 년 후면 뭐 일본이 세계 경제 뭐 1위가 된다는 그런 책도 많이 나오죠. 자 그렇게 되니까 이제 미국이 이제 너희 많이 컸구나 이제 스스로 이제 독립할 때가 됐다. 자 그럼 너 혼자 서봐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환율에 대해서 그 동안에 혜택을 줬던 걸 갖다가 뺏어버리는 겁니다. 환율 조정을 하는 거죠. 환율 조정을 해가지고 그게 가장 이제 극단적인 케이스가 환율이 거의 2배가 조정됐어요. 그러니까 가장 쌌을 때하고 가장 비쌀 때는 2배가 조정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말하면 지금 환율이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1140원, 1120원에 1140원 왔다 갔다 하는데 1140원짜리가 지금 하게 되면은 570원으로 지금 떨어졌다는 건 마찬가지예요. 수출이 거의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수출이 안 되니까 거기서 이제 혼다나 도요다나 또는 뭐 도시바나 뭐 히타치, 소니 이런 이제 수출 많이 했던 기업들이 징징 우는 거죠. 와서 또 어떻게 그렇게 이상하게 합의를 해고 와가지고 우리 뭐 수출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미안하죠.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한테 해줄 건 없고 그러면 금리는 낮춰줄게. 제로 금리를 만들어줄게. 그래서 제로 금리를 만든 겁니다. 자 기업이 기업 활동하려면 반드시 자금이 필요하죠. 운영 경비가 필요합니다. 종무원 월급도 줘야 되고 그다음에 원재료도 사와야 되고 원료도 사와야 되고 그러니까 일정 자금이 필요해요. 근데 그 자금을 하게 되면 금융권에서 빌려야 되는 거죠. 내가 만약에 100억을 빌려요. 100억의 돈을 빌려가지고 운영자금을 했는데 6%의 이자를 낸다는 거는 1년에 6억 원의 이자를 낸다는 거죠. 그렇죠. 내 이익의 폭이 6%만큼 줄어든다는 거죠. 근데 그걸 제로금리로 만든다는 거는 이익률을 갖다가 영업이익률 6% 더 올려준다는 거죠. 6% 포인트만큼 올려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큰 페이버죠. 큰 혜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환율로 손해본 거 이자로 충당해주자. 금리로 책임져야자는 게 바로 일본 정부 생각이었습니다. 자, 근데 그 사람들이 그것만 갖고 그러면 이제 건전하게 산업에만 투자했으면 지금의 일본은 되지 않았어요. 이런 문제가 없었는데 그거 갖고 이제 투기 시작한 거예요. 미국의 건물도 사겠다. 공짜인데 뭐 돈. 이것도 사겠다. 거기에 또 개인까지 한 겁니다. 개인이 해주는데. 전 세계의 건물과 땅을 엄청 산 걸로. 그렇죠. 그리고 공짜로 일본, 돈을 빌려가지고. 그러니까, 그렇죠. 공짜로 돈을 빌려가지고. 일본에서도 막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그 LTV가 120%까지 적용됐어요. 그러니까, 120%. 네, 내가 1억엔짜리 집을 사면 1억 2천엔을 빌려주는 거예요. 그럼 1억엔 집 사고 2천엔 갖고 자기가 써도 돼. 그러니까, 이게 주택수를 누릴수록 자기 현금 흐름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이상한, 재테크 방향 이상으로 흘러가 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집값이 1985년부터 1990년까지 5년 사이에 집값이 3배가 올랐어요. 3%도 아니고 30%도 아니고 300%가 오른 거예요. 10억 원짜리 집이 30억이 됐다는 겁니다. 5년 사이에. 일본에.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 거품이죠. 일본 정부가 이건 말이 안 된다. 이게 나라가 지금 산으로 가고 있구나. 배가 산으로 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니까 그때부터 이제 부랴부랴 대출 규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집값이 떨어졌다는 건 뭐냐면은 1990년에 가장 비싸게 산 사람 한 사람 기준으로 해가지고 집값이 떨어졌다는 거지. 집값이 오르기 전에 1985년도 기준으로 하면 지금 집값 많이 올랐어요. 요즘. 그러니까 그때 미국의 모기지 사태하고 비슷한 거네요. 모기지 네, 사태도 그렇죠. 그때도 많이 집 사는 거에 대해서 100% 이상 이렇게 그때 한 95%였죠. 서프라임 사태가. 100% 줬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50년, 70년 할인하고 할부해주고 이랬던. 그래서 모기지 사태가 그와 비슷한 일본에도 그런 시절이 있었군요. 그것 때문에 이제 그래서 그게 이제 가장 비싼 사람 빌려서 이제 집값이 떨어졌다는 거지. 근데 지금 이제 우리는 그렇게 돈 빌려준 것도 없고 그렇게 집값 급등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플라자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로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일본의 경제가 몰락하면서 일본의 집값이 떨어진 거지.
우리랑 다르다라는 거죠. 일본의 지금 도심 도쿄나 이런 쪽에는 부동산이 다시 회복하는 다시 많이 상승하는 올랐죠. 걸로. 아베노미스트, 그러니까 아베가 들어서면서 일본 집값의 상승률이 우리나라 집값 상승률보다 높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전 세계에서 주요 국가 중에서 집값 덜 오른 나라 중에서 거의 1, 2위 나죠. 집값 덜 오른 나라. 덜 오른다. 그러면 덜 오른 것도 그렇고 절대적인 가격이나 아니면 소비 대비 가격은 어떤가요? 이제 다른 나라, 아까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집값이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우리나라가 이제 집값이 비싸냐 싸냐를 갖다 할 때 두 가지 기준이에요. 어떤 기준이냐면 소득 대비. 소득 대비하면 우리나라 집값 비싸요. 아, 소득 대비. 소득 대비 비싸다. 근데 자산 대비하면 우리나라 집값이 싼 거예요. 그 말씀하신 자산 대비. 그러니까 기준을 어디다 두냐에 따라서 거죠. 기준을 어디다 따라하는데 자산 대비하면 우리나라 집값이 굉장히 세계적으로 싼 수준이고요. 소득 대비하면 거죠. 뭐가 문제냐면 그 분모가 잘못된 거죠. 소득이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소득 대비 따지면요. 소득 대비하면 짜장면 값도 비싸고요. 소득 대비하면 통닭, 치킨 값도 세계에서 제일 비싼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모든 물가가 비싼 거예요. 그렇죠. 물가 다 비싼 거예요. 소득 대비 자동차 값이 제일 비싸고 소득 대비 학원비도 제일 세상에 비싼 거죠. 소득이 낮다는 거죠. 뭐가 잘못된 거냐면 집값이 잘못된 게 아니라 소득이 잘못된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월급을 좀 올려받아야 네. 되네요. 그래서 이제 월급이 올려다는데 그만큼 우리가 이제 기업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생산성도 같이 올라가야죠. 생산성 올라가고 생산도 올라가야 되는 거고 그거는 뭐 여러 가지 문제. 산업 전반적인 거니까 그거는 이제 이 자리가 아니라 그건 제가 이제 경제부 이제 장관하고 같이 이제 맞대항을 펴가지고 이제 토론해야 될 사이고 항상. 그럼 이번에 네. 좀 시간당 월급을 네. 올렸잖아요. 네, 그 최저임금. 소득이 많이 늘어야 되는 전국 세계적으로 쭉 그게 맞는 이야기인가요? 그것도 맞죠. 맞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가장 최저임금 올린 거지. 뭐 예.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 평균임금 올린 게 아니기 때문에. 평균임금 게 아니라. 평균임금 안 오른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생산성 측면에서는 우리가 생산성이 좀 낮아요. 생산성이 낮다. 생산성이 크게 낮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에서도 많이 근무를 했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직장생활을 굉장히 오래 했고 미국에서 그 직장생활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 두 문화가 굉장히 다릅니다. 미국에서는 우리보다 월급 많이 줘요. 당연히 많이 주는데 물가가 그만큼 오르고 비싸잖아요. 비싸고 근데 많이 주면. 일이 빡셔요. 빡시다. 빡시다는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한국이 더 빡신데 한국은 막 저녁에 9시 뭐 야간 뻑하죠. 예. 근데 우선 미국은 투잡 쓰리잡한 사람이 많다더라고요. 우선 이제 그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중간에 허튼 짓을 못 해요. 그러니까 주식을 한다던가 꿈에도 생각 못 해요. 미국에서는 근무 중간에 네, 근무 중간에 그렇게 하는 것도 없고 일을 갖다 아주 그냥 구체적으로 내려주기 때문에 놀 시간이 없어요. 딴 거 할 시간 없고 소위 이제 신문 볼 시간 이런 것도 없고 그냥 그 빡시게 그걸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은 보조하시는 분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한 부서당 여직원이 있어가지고 뭐 카피도 해주고 심지어 뭐 부장이 이렇게 이런 거 뭐 손으로 찍찍거리면 밑에서 파워포인트 작성해 주잖아요. 미국은 자기가 다 해야 돼. 사장도 자기가 다 해. 여기서 보면 밑에 여기서 보면 그 자기가 그래서 한국 사람들 보면은 가가지고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할 점을 미국 사람 한 사람이 할 일을 갖다 우리 2명, 3명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한 팀이 걔네들은 몇 명이 안 돼요. 한 팀이 5명. 근데 우리는 한 부서 그 한 5명이 할 걸 우리랑 막 10명 이렇게 되는 거니까 기업 입장에서 보면은 조금 월급을 월급을 갖다가 그 5명이 줄 거 갖다가 10명 나눠주는 거니까 상대적으로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돼. 그러니까 소득수준이 낮은 이유가 이제 그것도 좀 이제 우리가 투자할 때 전국을 알고 투자하듯이 세계를 알고 이렇게 우리나라를 네, 바라봐야 되는데 그렇죠. 우리나라 거밖에 모르니까 세계적으로 어떤 수준인지 그렇죠. 그게 잘 모르는. 그래서 걔네들을 할 때는 그러니까 외국 애들이 선진국이 우리보다 앞선 게 분명히 뭔가 있고 또 그러면 그 나라가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또 좋은 게 있고 그러니까 그거는 좀 우리가 좋은 건 받아들이고 우리가 이제 좀 노력할 건 노력하고 우리가 또 뭐 버릴 건 버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죠. 요즘 또 많은 투자자들 사이에 빅데이터를 이용한 투자법을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제일 먼저 우리 아기곰님이 사분면의 어떤 탄생을 만들었던 건데 그 여러 분야에서 많이 쓰고 있거든요. 어떻게 해서 사분면을 만들게 됐고 어떤 용도로 써야 되나? 저번에 물어보니까 사분면 다 한 종류가 아니고 여러 종류가 있다. 그렇죠. 그 이제 그
사무용법이라고 이제 인터넷에서 많이 이제 알려져 있는데 이제 원래 정식 명칭은 전세매매 비교 분석법이에요. 전세매매 매매 비교 분석법인데 그걸 만든 이유는 뭐냐면은 어떤 지역이 고평가됐는지 어떤 지역이 저평가됐는지를 갖다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정부에서 시각은 뭐냐면은 집값이 많이 뛰면은 버블이야 라는 시각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집값이 많이 뛴 데는 버블이고 집값이 안 오는 데는 저평가된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자 그거는 똑바른 올바른 판단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A라는 동네가 있어요. A라는 도시가 있어요. A라는 도시는 시장이 굉장히 부지런해요. 그래가지고 그 동네를 갖다가 막 그 기업들 직접 찾아가면서 우리 회사로 우리 지역으로 유치하려고 막 가서 로비도 하고 그 사람들 만나서 설득하고 너희가 들어오면 우리가 어떤 서포트를 해주겠어라고 막 이것저것 많이 저걸 하는 거예요. 그걸 해주게 되면은 그 지역에 이제 그 기업들이 막 들어올 거 아니에요.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사람들이 들어오죠. 그러면은 주택 수요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럼 전세가가 올라야 안 올라요? 전세가도 당연히 오르죠. 네. 전세가가 막 10%가 오르고 집값도 당연히 오르죠. 10% 올라요. 그렇죠. 그럼 전세가도 10% 오르고 집값도 10% 올라. 그러면 거기는 자연스러운 겁니다. 근데 B란 도시는요, 시장이 개판이야. 그냥 정치적이기만 해가지고, 가가지고, 일은 하나도 안 해. 그래서 잠깐만 뭐 해외여행만 다녀. 해외여행 다녀서 자기는 뭐, 무슨 뭐 시차를 간다 그러고, 해외여행만 가고, 뱅뱅 놀고, 맨날 그냥 그 정치적인 그 쇼나 쫓아다니고, 일을 하나도 안 해. 막 기업들을 다 거기 그 도시는 외면해. 그래서 이 도시는 전세가도 하나도 안 오르죠. 0이고, 오히려 전세가는 하나도 아닌데, 집값은 5%가 올랐어요. 집값이 올랐어요. 네, 집값은 5% 오르고 전세값은 제로예요. 이 집은 저 A라는 동네는 전세값도 10%고 그런 거죠. 근데 현 정부의 생각은 뭐냐면 현 정부만 아니라 이제 과거 정부까지 정부의 기본적인 생각은 뭐냐면은 A 도시는 집값 10% 올랐잖아. 버블. B 동시는 5%가 안 올랐잖아. 여기 좋은 동네. 이렇게 착한 동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근데 B 동시는 지금 시장이 개판친 거 아니에요. A 동네는 시장이 정말 열심히 일하는 거고. 자, 어디가 상을 줘야 돼요? A 동네를 상을 줘야 되잖아요. 근데 왜 버블이라고 좀 규제를 해요? 자, 그래서 전세매매 비교보면 어떻게 판단하는 거냐면은 전세가에 비해서 매매가가 얼마나 올라나 접근을 해요. 아까 보면은 A 동네는 전세가가 10% 올랐잖아요. 매매가도 10% 올랐죠. 그건 적당한 가격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B라는 동네는 뭐예요? 전세가 하나도 오르지 않았어. 그만큼 주택 수요가 안 늘었다는 거죠. 매매가는 5% 올랐어요. 여기가 투기 지역인 거죠. 여기가 투기가 했다는 거예요. 수요가 없는데 집값이 올랐잖아요. 이런 동네가 문제라는 거, 버블이 있다는 거죠. 그런 걸 골라내는 거죠. 그럼 장기적으로 이쪽이 집값이 오르면 안 올라요. 왜? 주택 수요가 없잖아. 이런 데는 거품이기 때문에 나중에 떨어지는 거죠. B라는 지역이 오를 거라는 거죠. 주택 수요가 늘어나는 거니까. 그러니까 전세라는 시각에서 매매 시장을 본 겁니다. 거기 진짜 실수요가 얼마나 늘었는데 실수요에 비해서 지금 집값이 많이 올랐는지 적게 올랐는지 그걸 갖다가 판단하는 방법이 바로 전세매매 비교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이제 시장에서는 사분면법 이렇게 부르는 건데 그걸 갖다 그 도표를 갖다 사분면으로 나눠서 제가 이제 분석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쉽게 사분면법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말고 전세 대비 매매 비교법 말고 다른 사분면법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그걸 갖다가 그 사분법은 어떤 특정 시기에 이제 이게 여러 지역을 갖다 비교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또 하나의 방법은 뭐냐면 그 지역을 어떤 지역을 오래 전부터 이렇게 시계열로 이제 할 수가 있는 건데 어떻게 흘렀나 그렇죠. 지금 옛날에 과거는 버블인데 지금 거의 꺼졌다든가 아니면 버블이 차오르다 그걸 갖다 이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첫 번째 방법은 이제 공간적 비교고 두 번째 방법은 시간적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그 지역의 매매가 상승률과 전세가 상승률이 모집단이라는 건 전국 평균 상승률보다 얼마나 많이 올랐는지 적게 올랐는지 그걸 갖다 비교해 가지고 계속 그려나가는 거예요. 그 지방의 그 지역의 흐름을 그렇죠. 그럼 그 지역이 전국에 비해서 지금 현재 보면은 거품이 쌓이고 있는지 거품이 빠지고 있는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거품이 빠지고 있는 데서 투자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이제 투자 수익이 높아지는 거고 거품이 쌓이는 데 사면은 그게 언젠가는 부담이 돼서 집값 하락이 되거나 아니면 정체가 오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데이터 가지고 직접 이렇게 그렇죠. 만드는 거죠? 데이터 갖고
저는 이제 그 데이터 갖고 이렇게 분석하는 게 취미이기 때문에. 옛날에 프로그래머였던가 뭐 이런. 예, 저 프로그래머였어요. 아, 그래요? 네, 컴퓨터 프로그래머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잘 만들어주죠. 예, 그게 그런 취미를 갖고 있는 거죠. 저도 엑셀 이렇게 해봤는데 어렵더라고요. 사실 네. 너무 어려워요. 사분면법 한번 배웠거든요. 네. 못 따라가게 포기했어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그냥 같아요. 그냥 매매 전세 이제 그래프 엑셀 정도는 살짝 만들어 보겠는데 못 예, 만들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숫자에 대한 감각도 있어야 되고 그걸 즐겨야 되죠. 그러니까 뭐 저는 취미가 숫자 갖고 노는 게 이제 취미이기 때문에. 그거 만들려다가 스트레스 받다가 마음 포기했어요. 편히. 포기. 예. 그러면은 지금 이제 파리 부동산 대책이 얼마 전에 나왔었는데 네. 많은 분들이 좀 혼란스러워 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지금 이때가 기회인지 위기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좀. 지금 아니면 지금이 기회다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지금 사면은 파리 네. 대책 때문에 음. 조정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네. 생각하는 사람인데 과연 네. 어떤 방향이 맞는 건지 사람마다 좀 다르죠. 그러니까 좀 네. 과거에 이제 주택수를 너무 자기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보다 주택수를 늘렸던 분들은 요번 기회에 좀 처분하는 게 좋겠고요. 이게 지금 파리 대책이 마지막이 아니라 그 다음에 다른 대책이 계속 있거든요. 다른 대책이란 건 이제 보유세 인상이라는 카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보유세 인상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명분 축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빡 했을 때 사람들이 이제 여론에 반발했을까봐 계속 이제 여론을 이제 환기시키고 이제 그랬다가 이제 그 명분 축적하고 있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반드시 이제 이 보유세 인상은 현 정부 내 보유세 인상이 있을 것 같아요. 아, 보유세 인상이 예, 저는 이제 인상이 있을 거라고 현 정부 내에서 이제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세수를 또 확보해야지 복지를 하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할 때 내가 과연 견딜 수가 있을 것인가? 예? 어떻게 되겠지라는 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이 투자나 재테크에서는 어떻게 되겠지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되면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 좀 생각을 하고 하는 거니까 자기 이 소득이나 자산 수준에 비해서 너무 과다하게 이제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좀 처분하는 게 좋겠고요. 그러니까 그 양도세 중과세가 안 되는, 그러니까 합산과세가 안 되는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올해 조금 일부 팔고 그 다음에 그 내년 초에 좀 팔고 해가지고 합산과세가 안 돼서 주택수 좀 낮추는 게 좋겠고요. 반대로 그러니까 다주택자들 중에서 이제 파시는 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그러면은 과거 대비해서 좋은 매물이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걸 중에서 파니까. 그리고 여러 명이 팔면 싼 가격이 나오잖아요. 그럼 매수자 입장에서는 지금이 살 수 있는 좋은 타이밍인 거죠. 내년 3월까지. 근데 내년 3월이 넘어가 4월 이제 3월 말이 넘어가 4월이 넘어가면은 그때 가면은 매물이 많이 나올까요? 적게 나올까요? 4월. 네, 4월 가죠. 지나면은 이제 안 그렇죠. 내놓겠죠. 안 내놓죠. 어차피 중과세인데. 네, 팔 사람은 그 3월 말에 팔지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나 중과세 되면 한번 팔아봐야지 이런 사람 없단 말이에요. 팔 사람은 지금 팔지 지금이면 내년 중과세 3월 안 되기. 전 팔지 중과세 전에 팔지 그게는 안 판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가면 뭐냐, 그때까지 안 팔았던 사람은 뭐냐면은 나 견딜 거야, 나 견딜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무슨 몇 년만 더 갖고죠. 나 어차피 이거 집값 상승하는 게 세금도 많아. 어차피 남는 거에서 내는 거니까 난 견딜 거라고 생각하시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많아지는 거기 때문에 그때는 매물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매물이 안 나오는 거니까 살 수 있는 타이밍이 내년 이제 이 3월 말까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파는 것도 3월 말까지, 사는 그죠? 것도 3월 말까지. 파는 거는 이제 네. 법적으로 이제 정부에서 정해줬으니까 이렇게 네. 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렇게 싼 매물이 상당히 나올 수가 있으니까 사는 사람이 그때가 이제 타이밍이 되는 거고요. 제적기간. 네, 타이밍이 되는 거고, 그때가 넘으면 4월 달에 가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약간 매매 거래가 많이 줄어드는 거죠. 거래가 집중되면서 뭐 파는 사람도 별로 이제 없어지는 그렇게 되는 거죠. 과거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 예. 그때 이제 다주택자 60% 중과세, 그렇죠. 주택자 50% 때렸는데 예. 그때 당시도 비슷한 흐름을 보였어요. 그 1년 기간에 여유를 줬거든요. 그때까지는 주춤하다가 오히려 그 기간이 딱 지나니까는 그때 2, 3년 동안 폭등을 했거든요, 사실상. 그래서 과연 그렇게 흐를 것인지 이번에는 또 다를 것인지 그게 또 궁금해하기도 하고 또 사람들이 생각이 다 틀리니까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전세제도가 우리나라만 있다 하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뭐 전세제도가 없어질 것이다. 과연 없어질 것인지. 옛날에 저기 스파이더나 슈퍼맨 보면은 그 슈퍼맨도 월세 막 낸다고 허덕허덕 하거든요. 정말 높다 하더라고요. 미국의 것은. 그렇죠.
월급의 뭐 3분의 1이 월세로 나간다. 그렇죠. 네, 맞아요. 하더라고요. 네. 물가는 싼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네. 그러면 우리나라도 정말로 전세제도가 없어지면 월세제도만 있으면 정말로 네. 나중에 세입자들은 월급의 3분의 1을 네. 월세로 지불해야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지금 이제 전세라는 이제 좋은 제도가 있죠. 그러니까 세입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전세라는 제도가 좋잖아요. 자기 목돈을 맡기면은 원금의 손실이 없게 그냥 2년 후에 그 원금을 돌려주는 거니까 상당히 좋은 거고요. 지금 현재 보면은 이제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전세라는 제도가 없거든요. 다 월세가 있기 때문에. 일본도 없고. 예, 없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주거비가 가장 싼 나라 중에 하나가 한국이에요. 대한민국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싼 거고, 그거는 이제 전세라는 좋은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자기 월급의 적게는 25%, 많게는 40%까지가 자기 월세를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거비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전체 생활비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바로 주거비예요. 다른 나라 같은 경우. 그래서 월세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전세라는 제도가 없어서 그런 거죠. 전세 제도를 뭐 전세금의 한 80%를 금융기관에서 빌려주거든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는 금융기관의 소득 중에 제일 큰 게 네. 금융기관에 돈이 많이 남는데 이걸 어디다 빌려줘야 되나 이렇게 생각했을 때 네. 이제 뛰지도 않는 안정적인 은행에서 빌려줄 수 있는 게 전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쉽게 없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게. 없어질 수가 있을까요? 아니면은 전세금을 네. 정부에서 80%까지 지원해 주는데 이제 60%밖에 안 해주겠다. 네. 이럴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반전세가 이제 늘어나는 거죠. 반전세가 늘어나는 이제 월세가 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개인들은 누구나 자기가 삶의 질을 갖다가 좀 이렇게 하향하기를 꺼려해요. 그러니까 그렇죠. 내가 어떤 집에 살다가 그 집에 계속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세금 대출 받아서라도 그 집에 계속 살고 싶은 겁니다. 근데 사실은 맨 처음에 그 이제 MB 정부 때부터 전세금 대출이 늘어난 거거든요. 맨 처음부터 차라리 냉정하게 이 전세 대출을 안 했더라면 어떻게 됐어요? 개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타까운 거죠. 내가 전세자금 대출 없으면 나 이 집 못 사는데. 맞아요. 하지만은 다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면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중에 보면은 지금은 전세자금 대출 많이 받은 사람이 그 집에 사는 거죠. 근데 전세자금 대출 다 냈다 그러면은 지금만큼 전세는 오르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 경쟁을 오히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전세가가 오른 거는 개인과 개인 간의 경쟁이거든요. 집은 한정되는데, 집은 한 개 있는데 거기 들어올 사람들이 뭐 서로 경쟁을 하는 거죠. 경쟁하는 거기 때문에 개인과 개인 간의 경쟁이기 때문에 그 경쟁을 오히려 격화시킨 게 전세자금 대출이에요. 그래서 전세자금 대출 때문에 집값도 많이 오른 거고. 전세자금 대출을 내준 지가 오래됐잖아요. 이명박 때 가면 그때부터 내준 거고 예. 금융기관에. 그때는 보면 그때부터 이제 확대된 거죠. 확대된 거지. 그 전에는 네. 있었는데. 네. 정부에서 이제 보증을 하기 시작했고요. 보증을. 네. 주택담보대출은 집이 보증이잖아요. 근데 그렇죠. 전세는 보증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 정부가 보증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세금 대출이 확대된 거죠. 우리가 보증을 전세금을 하면은 법무사에서 주인한테 내용 증명이 오거든요. 이걸 세입자한테 주지 말고 은행에 달라. 그게 하나의 뭐 보증하고 마찬가지. 그리고 이제 그 금융기관에 대한 보증이 네. 바로 정부에서 해줬어요. 그러니까 금융기관은 망가져도, 그러니까 그게 전세금 떼어도 손해를 안 봐요. 거기서 보면은 이제 거기서 정부에서 그 돈을 돌려주기 때문에. 그게 이제 MB정부 서민복지를 위해서 그렇게. 그렇죠. 이제 부동산, 그러니까 이제 전세가 막 오르니까 이제 서민을 도와준다라고 이제 정부에서 해준 건데, 그러니까 나 집 없어요. 나 쫓겨나기 싫어요. 그러면 그래 1억 빌려줄게. 2억 빌려줄게. 너 그 집에서 계속 전세 살아라 했지만 그것 때문에 집주인 더 전세금이 더 올려준 거죠. 또 은행 빌릴 수 있잖아. 2억 빌려서 올려주면 되잖아. 이렇게 된 거니까 금리도 싸겠다. 그렇게 되니까 전세금이 이만큼 지금 올라간 거죠. 파리 대책하면서 빨리 팔아라 파리 이런 이야기도 해요. 그래서 빨리 팔아라 파리. 그래서 농담도 하기도 합니다. 정부에서 파리 대책을 하면서 내년 8월까지 매도를 하거나 내년 3월 말까지. 3월 말까지. 네. 3월 말까지 하거나 아니면은
임대 사업자를 내거나 그렇죠. 뭐 다음 달 조치 중에 나오는 게 3주택 이상은 임대 사업자 의무화가 제일 유력시하다라고 또 이야기도 하거든요. 예. 그러면은 매도를 하거나 임대 사업자라면 어떤 게 유리할까요? 이제 이거는 미래를 갖다가 얼마나 이제 볼 것이냐 그거거든요. 미래를 갖다가 주택시장의 미래를 갖다가 밝게 보면은 임대사업자 회가서도 계속 하는 게 낫죠. 근데 미래시장 이건 이제 불안해 막 그냥 공급과잉도 많고 이제 앞으로 불안해라고 하면은 처분하고 빠져나가는 게 좋겠고요. 이거는 이제 이제 주택시장의 이제 그 미래에 대해서 얼마나 어떤 시각을 갖고 있는가 괜찮은데 현 정부의 메시지는 그냥 명확해요. 여기서 보면은 내가 실수요자라면 당신이 실수요자라면은 빨리 살아. 아니 입주해서 들어가 살아라. 2년 입주한 사람만 집을 사라. 라는 그거고요. 그러니까 내가 미래를 위해서 집 사둔 거 그거 안 돼. 그냥 네가 실수요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사람만 사라는 그 메시지고요. 다주택자가 되려면은 임대사업자 돼. 임대사업자 되면은 결국 뭐냐면 임대사업자 되면 지금은 세금을 별로 안 걷습니다. 임대사업자에 대해서 2018년까지 유예되기 때문에 안 내지만 그게 이제 임대사업자를 어느 정도 누르면 이제 세금을 걷기가 쉬운 거죠. 컨트롤하기가 쉬운 거죠. 컨트롤하기가 쉬운 거죠. 그러니까 어쩌면 세금을 걷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만 먹냐 나도 먹자 그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나도 먹자. 이게 어떻게 보면 투자자들한테는 되게 청천벽력 같은 소리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건 좀 이제 미리미리 좀 이제 대책에 이제 대비를 했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이라도 늦지 않고 그다음에 이제 9월 그때 되면 정부에서 또 이제 대책을 내주면서 이제 당근을 또 던져준다 그러니까 지금은 내 집 마련을 한 사람이 새 집으로 이제 분양받았는데 대출이 안 나와가지고 지금 현재 뭐 커뮤니티도 카페도 맞아요. 생기고 이건 파리 대책에 의해서 한 집을 사고 다른 집을 이사 가기 위해서 분양받았는데 대출이 안 나오니까 이걸 팔아라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 완공될 때까지 어디서 사냐고 이런 것까지 실제로 지금 그래서 요 중도금 대출에 대한 완화도 같이 나올 수도 있다 이번 대책에 이런 이야기도 좀 나옵니다. 한 번씩. 지금 전문가나 강사들이 뭐 빅데이터로 입주장 체크해서 투자 시장을 보거나 아니면 뭐 어떤 강사는 입지를 중요시하거나 투자할 때 이렇게 보는 시각이 다 틀리거든요. 네. 박기국님은 어떤 걸 제일 중요시하는지 그것도 궁금해요. 집값 오를 때가 제일 중요해요. 집값 오르는 지역. 네, 집값 오르는 지역. 집값 오르는 지역을 어떻게 찾느냐, 네. 어떤 데이터를 중요시하냐 제일 이런. 궁금해요. 그러니까 집값이 오르는 데는 두 가지를 봐야 돼요. 첫 번째 보면은 집값이 오를 이유가 있는가. 이유. 그러니까 입주가 없는데. 예, 그러니까 오를 이유가 있는 데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이 와가지고 어떤 지역 살라는데 안경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면 제가 그걸 물어봐요. 왜 살라해요? 거기 왜 살라고? 예, 그 얘기요. 왜 사시려고 그래요? 그러면 쫄아가지고 사지 말까요? 뭐 이렇게 그거 물어보는 게 아니라 어떤 이유를 보고 사는 거냐. 당신은 어떤 호재를 보고 사는 거냐. 우리 집 앞이라서 이런. 그렇죠. 그러면 아니는 거예요. 또 우리 언니가 근처에 살아서 뭐 우리 뭐 그냥 단순히 직장에 가까워서 그건 아니고 어떤 호재가 어떤 호재. 변화가 그 지역의 양질의 그 수요를 늘릴 수가 있는가. 그러니까 나보다 더 소득이 높은 사람을 거기가 끌어올 수 있는가. 마곡지급처럼. 뭐 이제 특정 지역이 아니더라도 어떤 지역에 뭐 그러니까 고임금의 일자리가 생긴다던가 막 대기업이 그 이사를 온다던가 또는 양질의 일자리가 많은 지역까지 교통수단이 새로 뚫린다던가 그러면 사람들이 옛날에는 딴 데 살다가 이 동네로 많이 이사 올 거 아니에요. 출퇴근이 편하니까. 그래서 양질의 일자리인 데까지 교통수단이 새로 생긴다던가 아니면 양질의 일자리 우리 동네에 온다던가 또는 우리 동네에 이제 막 그 열악했던 그 무슨 어떤 이상한 저기 사람들이 피해 뭐 혐오 시설이 혐오 시설 없어진다든가. 그러니까 막 버스 종점 이런 것들은 뭐 매연만이잖아요. 그게 없어지고 거기 공원으로 된다던가 이렇게 그런 것들이 이제 점점 생기면 좋아지면은 거기서 보면은 이제 집값이 오르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변화가 있는가 호재가 있는가 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그게 호재가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없다 어느 날 갑자기 짜잔 그리고 이제 서프라이즈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서서히 처음에 뭐 계획 있고 그다음에 그게 뭐 검토하고 뭐 안 됐다가 뭐 하다가 뭐 이렇게 지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값이 중간중간에 계속 반영이 됩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아무도 모르는 정보를 내가 이 세상에 제일 처음 알 수 있는 건 그런 방법은 없어요.
그런 거 자기가 그 정보를 만들어낸 사람이 아니고선 그렇게 제일 처음에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중간에 집가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거든요, 그게. 근데 그 호재가 집가에 과연 얼마나 반영되는가 그걸 갖다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아까 전세매매 사분법이라고 알려는 전세매매 비교분석법이거든요. 그러니까 호재 있는 지역 중에서 저평가된 지역, 또 반대로 표현하면 저평가된 지역 중에서 호재가 있는 지역을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집값이 오를 지역이에요. 오를 지역이다. 네, 네. 호재와 변화되고, 그렇죠. 교통이 뚫리는 거. 그렇죠. 그 호재라는 게 이제 그 무슨 직주 근접이 되던, 교통 호재가 되던, 아니면 교육의 호재가 되던, 아니면 또 환경의 호재가 되던 그런 여러 가지 그런 한 가지를 변화가. 보시는 게 아니라 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복합적으로. 많이 그렇죠. 보시는 거네요. 11.3 대책이 때문에 강북이 어느 정도 상승이 시작됐고 뭐 이랬는데 지금 8.2 대책으로 인해서 서울 도심이 뭐 규제 지역하고 과열 지역으로 바뀌었고,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풍선 효과로 뭐 토지라든가 상가로 움직일 수도 있고 지역이 움직일 수도 있고 이런 풍선 효과가 실제로 존재하나요? 제가 이제 이 풍선 효과에 대해서 좀 측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저께 이제 제가 이제 그 통계를 다 분석을 했는데 정확히 잘 물어봤네. 이틀 걸렸어요. 그 분석하는데 이틀밖에 안 걸려요? 뭐 이틀이면 많이 걸린 거죠. 근데 이제 이틀인데 그건 어떻게 분석했냐면은 이제 이 과거 그러니까 8.2 조치 이전 직전 2주 상승분과 8.2 조치 직후 2주 상승분이에요. 그러니까 8.2 조치가 끝난 다음에 이제 KB 국민은행 시세가 2번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후로 해가지고 지금 몇 주가 안 지났어요. 각각 2주 갖고 이제 비교를 분석하면은 그 전 상승률과 후 상승률. 그래서 이제 5개 권역으로 나눴어요. 첫 번째는 투기 지역, 두 번째는 투기 과열 지구, 세 번째는 조정 지역, 네 번째는 두 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 기타 지역인데 하나는 지방, 하나는 수도권. 이렇게 난 거죠. 그러니까 지방이라도 해운대 같은 경우는 아까 조정지구에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투기지구 조정지구인가? 조정지구에 있습니다. 조정지구에 들어간 거니까 그건 여기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대구 같은 경우는 이제 기타 거기에 들어가겠죠. 기타 지역에. 이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분석을 쭉 했어요. 분석을 쭉 했는데 분석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절대치가 직전 2주에서는 많이 올랐다가 이제 쭉 떨어졌죠. 투기 지역에 투기 관리가 당연히 많이 떨어졌죠. 투자 심리가 확 줄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절대치만 갖고 보자고요. 절대치 지금 현재 보면은 그게 5개 권역 중에서 어디가 제일 많이 오르고 있느냐라고 했더니만 투기 과열 지구가 제일 많이 오르고요. 그다음에 최근 2년에 조치가 나온 해도 그다음에 조정 지역과 투기 지역이 그렇게 많이 올라요. 그러면은 규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가 이제 이 수도권 기타 지역이 수도권 기타 지역이 이제 2년 지난 2주 조치 2주 전에는 0.11%가 올랐는데 0.05%니까 한 이제 0.06%니까 거의 한 반토막 정도 났죠. 그 상승률이 떨어졌어요. 또 지방 같은 경우 어떻게 되냐면 지방은 0.05% 마이너스였다가 0.06%로 오히려 하락폭이 더 커졌어요. 그러니까 풍선 효과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에 아까 규제 지역에서 사람들이 수요가 줄어들면서 이쪽 몰려가지고 가격을 올려야 되잖아요. 그게 그런 현상이 안 나타나고 있고요. 여기도 같이 떨어져. 투자 심리가 다 이제 얼어붙기 시작한 거죠. 매스컴에서는 풍선 효과 때문에 투기 과열지구나 투기 지역이 아닌 쪽에 청약률이 막 굉장히 높아지고 줄 섰다 막 매스컴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건 이제 말로 만드는 거고 또 보면은 이제 이제 분당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분당에 보면은 이 풍선 효과 때문에 분당이나 뭐 평촌 이런 데 수요가 몰리고 있다고 하는데 최근에 분당 많이 올랐죠. 네, 최근에 많이 올랐어요. 아까 이제 상위 이제 그래서 8.2 조치 이후에 상위 10개 지역, 제일 이제 매매가가 많이 오른 10개 지역 중에서 1등이 분당이에요. 분당. 근데 아까 12지역까지 다 해보면은 분당만 조정지역이고 나머지 지역 조정지역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이제 8.2 조치 때문에 투기 과열지구나 투기 지역에 포함된 데는 상대적으로 손해가 보고 조정지역은 규제가 약하니까 그쪽으로 몰렸다 그러면은 다른 조정지역도 다 올랐어요 이제. 다른 조정지역이 안 오고 분당만 올랐어요. 분당만 오른 건 다른 이유예요. 다른 이유지. 풍선이 존재하지가 않았네요. 풍선은 존재하지가 않은 거죠. 그거는 언론에서 만드는 허상이지. 실제 데이터로 하면은 저기예요. 그리고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평촌은 왜 올랐느냐?
그러니까 평촌이 오른 거에서 보면은 지금 제일 많이, 그러니까 그 이제 파리 조치 후에 제일 많이 오른 데가 이제 분당이고, 그다음에 이제 강북 지역 뭐 이런 데인데, 이 아까 평촌이 이제 안양시 동안구거든요. 거기가 4등. 4등. 그다음에 의왕시가 5등. 의왕시도 많이 올랐어요. 의왕시도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평촌하고 의왕시가 그 제일 전국에서 많이 오른 그 원래서 4등, 5등이에요. 그 두 지역은 기타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조정 지역에도 안 들어간 기타 지역이에요. 그러면 와 후설효과 여기에 적용했구나라고 할 수가 있죠. 순위를 보는데, 근데 상승률을 보면은 직전 2주간의 상승률보다 떨어졌어. 최근에 최근 이후에 이후에 떨어지는 게 딴 데가 더 떨어지니까 상대적으로 덜 떨어지니까 이게 순위가 올라간 거지. 오른 건 아니네요. 예, 상순위 올라간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파리 대책에 의한 영향이 덜 컸다. 덜 컸다라는 거죠. 덜 컸다는 거지. 딴 데 수요가 올라가지고 올린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전에가, 그러니까 파리 대책 전에가 상순위 더 높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풍선 효과가 있는 건 아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11.3 대책 때도 처음에 뭐 대책하고 나서 2억 떨어졌다 막 이렇게 매스컴에 나오더만은 좀 시간 지나니까 또 상승하기 시작했고.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11.3 대책이든 파리 대책이든 투기 지역이나 투기 과열 지역을 쪽집게 해줬다 정부에서. 그렇죠. 투자할 지역을 콕콕 찍어줬다 지역을. 이번에도 파리 대책에 투기가 아니라 투기 지역으로 지금은 잠시 주춤할 뿐이지 또 더 상승할. 그러니까 앞으로 거품이 일어날 지역을 선제 대응해서 규제를 한다는 것은 앞으로 오를 수 있다는 거야. 오를 수 있으니까 좀 미리 그렇죠. 제거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단기 하락한 이후에 또 내년 되면 또 상승을 하면은 거기 보면 지금이 매수할 수 있는 마지막 찬스가 될 수도 있다라는 표현도 틀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지정 효과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 지정이, 그러니까 어느 지역을 갖다가 이제 그 40개 조정 지역을 지정했을 때 그걸 갖다가 아무렇게나 조정하는 게 아니라 아까 같이 집값이 오를 가능성이 있다는 지역을 다 지정한 거잖아요. 그럼 그런 지역의 특징은 뭐냐면은 수요 대비 공급이 적은 지역이에요. 적은 지역. 수요 대비 공급이 적은 지역이고, 반대로 표현하면 공급 대비 수요가 많은 지역이고, 어떤 호재가 있다던가 아니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집값이 정부에서 판단하기에 집값이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지역을 갖다가 지정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만 그걸 모르던 사람들도 그럼 저 지역이 오르나 보다라고 공인해 준 거죠. 다만 이제 상승 대비 수익률을 봤을 때 예. 세금이 20% 과세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많이 남아도 세금 많이 내야 되니까 네. 수익률 쪽에서는 좀 줄어들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것도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걸 잘 해야 되는 거죠. 잘 계산을 해봐야 잘 계산해봐야 거죠. 그래서 잘 하려면 뭐냐면은 아까 그 실수요자가 된다던가 아니면 내가 다주택자라면 임대사업자가 되는 거죠. 임대사업자도 단기가 아니라 장기. 요번 대책에서 중공공임대. 중공공임대에서 명확하게 그거 써있잖아요. 정부에서 장기 임대주택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써놨거든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너희 중공공임대 사업자 돼.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하게 되면은 양도세 하면 또 감면해줄게. 올해 연말까지 10년 장기 임대하면 그렇죠. 양도세 100% 면제되잖아요. 네. 100% 면제. 이제 거기 농특세는 내야 되거든요. 농특세. 농특세 내는데 그 세제 혜택이 굉장히 커요. 굉장히 크고 장기보유 특별공개도 크고 거기서 세제 혜택이 크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요번에 지금 현행법에서는 즉 현행세법에 의해서는 올해 말까지 계약분, 취득분이 아니라 계약분. 그러니까 계약분. 12월 30일 날 계약하고 내년 2월 달에 등기처도 이제 다 해줘요. 근데 그게 지금 이제 세법이고 이번에 세법 개정안 나온 거에 따르면은 이게 2020년까지 이제 확대된 거예요. 그러니까 2020년까지. 네, 2020년까지. 2020년까지 매입한 거 다 해줘요. 그러니까 3년이 더 연장해 준 거죠. 100% 면제도요? 네. 그랬구나. 그러니까 요번에 이제 세법 개정안 따르면 아직은 이제 중공공대 안 해가지고 그것까지 세밀히 못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요번에 이제 아직은 법이 통과되지 않았잖아요. 소득세법 이제 2018년 소득세법이 통과되지 않아서 그런데 그렇죠. 그 초안에 따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소득세법이 이번에 국회에서 통과 안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건 모르죠. 그건 모르죠. 네, 근데 그거는 뭐. 저는 통과되리라고 해요. 여당이랑 야당 그걸 그렇죠. 반대하면은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게 되면은 그게 이제 그 소득세법 이제 통과된다고 보면은 그러니까 뭐 아까
조정지역의 중과세도 그게 소득세법이 통과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거에 묶여서 아까 중공공 임대가 2020년까지 그 연장되는 같이 거기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 페이퍼 안에 있기 때문에 중공공 임대도 조금 이제 검토를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다주택자가 되려면 이제 제도권 안에 들어와서 세금 내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고. 그 다주택자들 그 좀 많이 같이 계신 분들은 네. 세금을 너무 양도세가 늘어나니까 네. 그 좀 다 정리를 하고 똘똘한 거 하나로 갈아타자 이런 생각도 가지시는 분들 많으실 건데 예전에 그 노무현 정권 시절에도 그런 네, 적이 예. 있었잖아요. 중과세가 그렇죠. 다주택에다 60%니까 네. 여러 개를 못 가져가고 맞아요. 똘똘한 거, 큰 거, 대형, 중형을 많이 그때 많이 그렇게 가졌거든요. 선언을 했죠. 맞아요. 지금은 그때 당시에는 대형 평수가 분양 면적도 고 비쌌고 지금 역전됐거든요. 소형이 그렇죠. 분양 면적도 비싸고 네. 가격도 비싸고. 네. 그러면 이게 또 중과세가 되면은 또 다시 대형이 더 비싸지는 똘똘한 거 한두 개만 가지자 이런 현상이 또 벌어질지가 궁금하거든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경기 회복하고 어느 정도 이제 밀접한 거고요. 지금 현재 보면 당분간은 이제 소형이 또 강세고 또 하나의 거기서 변수가 뭐냐면 소형이 더 강세일 수가 있는 그 변수가 뭐냐면 아까 중공공 임대라 그랬잖아요. 중공공 임대가 85제곱미터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그러니까 이제 평수 따르면 25.7평 이하일 때 적용이 되는데 모두 그게 세제 혜택이 모두 다 주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도 전용 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 그러니까 분양 면적 기준으로서 24평형 이하는 그게 더 커요. 작을수록 적을수록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소형에 투자할수록 세제 혜택이 더 커요. 중공공 임대가 일반 임대사업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그렇죠. 임대사업자가 늘어난다는 건 그만큼 소형에 대한 수요가 더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까 다주택자들이 여러 개 소형 처분하고 살 수도 있지만은 자기 똘똘한 거로 다주택자 안 하고 똘똘한 거 자산 모을 수도 있지만은 임대사업자가 많이 늘어나면 다시 또 소형이 또 강세가 되는 거니까 그건 서로 이제 비교를 해봐야 돼요. 어디가 더 많을지. 대구 시장이나 부산 시장이 소형이 많이 올랐다가 네, 나중에 네, 끝에는 네. 대형 시장이 상대적 저평가에 의해서 많이 올랐거든요. 그렇죠. 그런 현상이 수도권에도 좀 벌어지지 않을까. 그건 지금 벌어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소형은 지금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예. 많이 올랐고 그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지금 이제 대형으로 지금 수요가 이제 갈라탄 건 맞는데 평당가가 역전하지는 못했어요. 대구와 그럼요. 부산도 역전되지는 않고 상대적 저평가가 피맞추기 정도. 그렇죠. 많이 완화됐죠. 그동안 소형 너무 많이 올랐었고. 시간이 또 엄청 지나가고 있네요. 마지막 질문을 하고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아기곰님이 처음에 투자로 인해서 이렇게 부동산에 관심을 가졌는데 네. 그 이후에는 투자 실패 사례는 없을 것 같고 분명하게. 네. 확실히 아? 없으신지 혹시 그런 거 없죠. 없죠. 얼마나 이제 상대적으로 수익이 적으냐 많으냐 그 차이지. 이제 아까 대형 평수도 이야기했지만은 네. 이제 1인 가구 시대에 의해서 네. 오피스텔 분양을 엄청 요즘 많이 하고 있고 네. 또 월 수익으로 그걸 투자하신 분도 있고 근데 저는 이제 오피스텔 투자를 안 하는 사람이거든요. 네. 혹시 이 오피스텔 투자로 가치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오피스텔 그 같은 경우가 옛날 같은 경우는 이제 올림픽 때만 이제 거래가 되는 거래가 잘 안 됐다가 한 4년에 한 번씩 막 그렇게 거래가 늘어나는 거서 그런데 최근 이제 몇 년간은 수익형 부동산 붐 때문에 지금 거래가 제법되니까 오피스텔 투자들이 많이 늘었어요. 근데 이제 오피스텔 투자의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공급이 쉽다는 거예요. 공급이요? 그런 네, 아파트에 비해서 공급이 너무 쉽다는 거고요. 그거는 만약에 무슨 말이냐면 반대로 하면 내가 오피스텔 투자를 했다면은 내 경쟁자들이 쉽게 너무 생긴다는 거죠.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이제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건물 자체가 그거는 이제 대지분이 작고 건물분이 크잖아요. 건물이 크니까 거기 감가상각이 또 급속히 진행돼요. 그다음에 오피스텔은 월세를 주기 때문에 그 월세를 받는 사람들이 또 단기예요. 막 6개월 있다가 나가시는 분, 뭐 1년에 나가시는 분, 오래 못 가셔요. 그렇게 되니까 집을 굉장히 험하게 씁니다. 원룸도 마찬가지고. 네, 지나고 이게 회전이 빠른 거는 이게 집이 그러니까 상해요. 그러니까 집을 오래 하면은 전세 있잖아요. 전세면서 이렇게 신혼부부 이런 사람이 있으면 자기 집 예쁘게 꾸며놔요. 그래서 집이 오래 가는데 그렇죠. 그게 월세로 해가지고 계속 그 원룸같이 그냥 독신들 그냥 뭐 여기서 보면 그렇게 저기 한 거는 집이 금방 이제 관리가 또 엄청 힘들고 많은 거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집값은 많이 오르지가 않고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전에 강의할 때 어떤 이제 사람이 이제 사례로 그러다가 자기 사례를 이제 그 얘기를 해주는데 이 사람이 이제 제가 이제 그때는 언제 그 얘기를 들었냐면 2011년도인가 2012년도에 이제 들었던 얘기예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자기 사례를 얘기한 거예요. 그 사람 자기가 사례가 이제 10년 전, 그때부터 40년이니까 2000년대 초반이죠. 예. 돈이 2억 2천이 있었대요. 2억 2천이 있어가지고 그 돈 갖고 자기가 그때 당시에 강남에 있는 오피스를 살까 아니면 음마 아파트를 살까 이제 그가 이제 고민을 했었대요. 그 당시에 강남에 있는 오피스텔은 2억 2천이 있고 음마 아파트는 2억 1천이었대요. 천 차이밖에 안 나요. 네, 1000만 원 차이가 안 난 거죠. 근데 강남의 오피스텔은 한 달에 100만 원씩 월세가 나오고 네. 음마 아파트 당연히 안 나오고. 그래서 이 사람 오피스텔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10년이 지나가지고 이제 아까 2011년도가 12년도 그때 시점에 자기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가격을 봤더니 오피스텔 가격은 아까 2억 2천을 산 게 2억 1천이 돼버린 거예요. 1000만 원이 오래 떨어진 거예요. 근데 이제 10년 동안 월세를 받았잖아요. 한 달에 100만 원씩이니까 1년에 1200만 원, 10년이니까 1억 2천 받았겠죠? 1억 2천 받았어도 1000만 원 집값이 떨어졌기 때문에 실제 이 소득, 수익은 1억 천이죠. 1억 천인데 음마 아파트는 2억 천에서 얼마 올랐게요? 말도 안 될 정도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 오피스텔 투자가 겉에서 남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뒤로 가면 손해죠. 손해고. 1억 천도 쓰고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 갖다가 그거는 이제 어떤 특수한 사례 갖고 그거 갖다가 너무 일반화하는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이 KB 국민회에서 나온 시대표를 갖고 분석을 하더라도 아파트를 사가지고 월세를 주는 게 오피스텔 월세 주는 것보다 훨씬 수익이 높습니다. 이렇게 그 월세 전환율 그러니까 이제 그 임대 수익률은 오피스텔이 커요. 투자 자본 대비. 하지만 그 집값이 오르지 않잖아요. 시세 차익이 적은데 아파트는 플러스 시세 차익이 있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볼 때 이렇게 쭉 길게 봤을 때 아파트 사가지고 월세 주는 게 훨씬 높고. 한 6년 전에 원룸을 구입해서 운영을 해봤거든요. 아우 힘들더라고요. 아유 이게 회전도 하고 나간다 그렇고 공실도 나고. 제가 그 원룸 세입자들의 완전히 청소부가 돼가지고 그렇죠. 너무 스트레스 받고요. 맞아요. 그다음 공인중개사들이 이제 월세 노는데 갑질을 좀 하고 이래가지고 스트레스 엄청 받아요. 그때 한 대 약간 정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손해보고 팔았어요. 약간 손이 많이 가는 물건이네요. 그 특히 제가 주인 세대 살았거든요.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살기는 정말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오피스텔을 투자할 바에 20평대 소형 아파트를 사서 월세를 받아야 돼. 여러 개를 사요. 그게 낫다는 거죠. 그게 효율적이죠. 오늘 아무기검님 모시고 지금 완전히 좋은 이야기 한편에 뭐 강의를 듣는 아니면 드라마를 본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수정 씨는 어땠어요? 처음 이렇게 MC 한번 보고 그래 봤는데 저는 지금 뒤에 좀 듣느라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너무 핵심만 딱딱 집어가지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건 마지막 멘트 있으시면 이제 이 방송을 들으신 분 특히 이제 젊은 분들 이제 그 처음 사회 나와서 첫 걸음을 띄고 그다음에 이제 아직은 자산이 많이 모이지 않았죠. 누구나 다 자산이 처음부터 많이 모이는 건 아니니까. 그렇지만 희망을 잃지 않고 뭐 티끌 모아도 계속 티끌이다라는 거는 그거는 안 해본 사람 얘기예요. 티끌 모아도 태산도 다 해체해보면 다 흙입니다. 그래서 티끌부터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처음부터 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내가 이 정도나 됐어라고 분명히 본인에 대해서 스스로 뿌듯함을 느끼고 자부심을 느낄 날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 희망을 잃지 않고 여러분들이 한 걸음 한 걸음 더 정진하는 거죠. 그래서 그 정진한다는 것이 자산을 모으는 것도 있을 수가 있고 시드머니를 모으는 것, 종잣돈을 모으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하나는 본인의 내공을 키우는 거죠. 공부를 하면서 내공을 키우다 보면은 언젠가는 여러분들이 그 빛을 볼 날이 있을 거로 보입니다. 다음에 저랑 같이 공부하는 날이 있든지 아니면 제 책이나 제 컬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자극을 받고 도움이 됐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